11월 22일. 나는 로테를 저에게 맡겨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는 없네. 그러나 가끔 그녀가 내 것인 듯한 생각이 든다네. 그녀를 제게 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는 없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것이기에. 나는 지금 스스로 괴로움을 재료로 이런 유희를 하는 걸세. 이러다간 명제와 대립명제의 끝없는 기도가 되풀이 될 걸세. 11월 24일. 그녀는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네. 오늘 그녀의 눈매는 내 마음속 밑바닥까지 스며들었다네. 찾아갔더니 그녀는 혼자 있더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녀는 물끄러미 나를 보았네. 여느 때와 같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움과 뛰어난 정신의 밝은 빛은 보이지 않았네. 그런 것들은 모두 내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숭고한 괴로움에 대한 애달픈 공감이 어리어 있었네. 어째서 나는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지 않았을까? 어째서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끝없는 키스로 그에 보답하지 않았을까? 로테는 몸을 피하여 피아노 앞으로 갔네. 그러고는 피아노를 치면서 나직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노래를 불렀네. 로테의 입술이 그때처럼 매혹적으로 보였던 적은 없었네. 그 입술은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를 빨아들여 그 나직한 반향만을 내보내는 것 같았네. 그것을 그대로 자네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그만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맹세했네. 성스러운 입술이여, 하늘의 정령이 어려있는 그 입술에 나는 결코 키스를 강요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도 나는 결코 단념할 수가 없었네. 내 마음 알겠지. 아, 그것이 장벽처럼 내 영혼을 가로막고 있네. 사무치는 행복을 이 몸으로 맛보고 그러고 나서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파멸해버리고 싶네. 그것이 죄일까? 11월 26일. 때때로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한다네. 내 운명은 유례가 없을 만큼 비참하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토록 괴로워한 자는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옛 시인의 글을 읽으면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네. 나는 수많은 고난을 참고 견디어야 하네. 아, 인간이란 내가 있기 이전에도 이토록 비참했을까? 11월 30일. 나는 아무래도 평정을 되찾을 수가 없네. 어디를 가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니 말일세. 오늘도 운명이여. 인간이여. 점심때 강변을 산책했네. 나는 요즘 입맛을 잃었네. 그리고 모든 것이 처량하기만 하다네. 산에서 눅눅하고 차가운 서풍이 불고 잿빛 비구름이 골짜기로 흘러들고 있었지. 멀리 초록색의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나이가 바위 사이를 기어다니는 것이 보였네. 약초라도 찾고 있는 것 같았네. 내가 다가가자 발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끄는 생김새였네. 조용한 슬픔이 어리어 있는 얼굴로 선량하고 정직한 인간미가 엿보였네. 검은 머리는 두 가닥으로 말아서 핀을 꽂았고 나머지 머리는 굵게 따아 등 뒤로 들이우고 있었네. 옷차림으로 미루어 보아 신분이 낮아 보였으므로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관심을 보여도 언짢게 여기지 않을 듯 싶어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지. 꽃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한숨을 후 내쉬면서 그는 대답했네. 그런데 한 송이도 보이지 않는군요. 꽃이 있을 철이 아니니까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지. 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고 그는 내가 서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서 말했네. 우리 집들에는 장미와 인동덩굴 두 종류가 있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잡초처럼 많이 나 있죠. 벌써 이틀째 그걸 찾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군요. 이 근처에도 언제나 꽃이 피어 있지요. 노란 꽃, 파란 꽃, 빨간 꽃들이 말입니다. 수레국화도 예쁜 꽃이지요. 그런데 하나도 안 보이는군요. 나는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슬쩍 에둘러서 물어보았네. 꽃을 따서 뭘 하려고 그러죠?
경련하는 듯한 기묘한 미소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네. 이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는 말을 이었네. 저는 애인한테 꽃다발을 선물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거 근사하군요. 하고 나는 말했지. 아, 제 애인은 다른 물건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부자거든요. 그래도 당신의 꽃다발은 기쁘게 받겠지요. 그녀는 보석을 갖고 있어요. 왕관도 갖고 있지요. 그분의 이름은 뭡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나에게 월급을 주었더라면 하고 그는 엉뚱한 말을 했네.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옛날엔 좋았지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젠 글렀어요. 지금은 저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짓는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네. 그러면 그전에는 행복했었군요? 하고 나는 물었지. 아, 다시 그런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 무렵엔 행복했었지요. 즐겁고 기뻤어요.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처럼. 하일리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노파가 우리 있는 쪽으로 다가왔네. 하일리히 여기 있었구나. 사방으로 찾아다녔다. 자, 가자, 밥 먹어야지. 할머니의 아드님인가요? 나는 노파에게 다가서며 물었네. 네, 제 불쌍한 자식이랍니다. 하고 할머니는 대답했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셨어요.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지. 이렇게 얌전해진 지는 반년쯤 되었어요. 그 전에는 꼬박 1년 동안 어찌나 날뛰고 행패를 부렸는지 정신병원에서 사슬에 묶여 있었지요. 지금은 행패는 부리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임금님이 어떠니 황제가 어떠니 하는 소리만 한답니다. 원래는 온순하고 얌전한 아이였죠. 집안 살림도 도와주고 글씨도 잘 썼는데 갑자기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고열이 나고 그러고는 정신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랬다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모양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물었네. 그토록 행복했었다, 즐거웠었다 하는 건 언제 얘긴가요? 바보 같은 소리를 또 했군요. 노파는 연민의 미소를 머금고 말했네. 완전히 정신이 돌았던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언제나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한답니다. 정신병원에서 자기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의 이야기지요. 그 말은 벼락처럼 내 가슴을 때렸네. 나는 노파의 손에 지폐를 한 장 쥐어주고 얼른 그곳을 떠났네. 내가 행복했던 때 시내를 향해 황망히 걸음을 재촉하면서 나는 외쳤네. 내가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처럼 행복했었던 때 하늘에 계신 주여, 당신은 인간이 운명을 이렇게 정하여 놓으셨나이까? 이성을 지니기 이전과 이성을 잃어버린 이후를 제외하고는 행복해질 수 없도록. 가엾은 사나이여. 그래도 나는 그대의 슬픔과 그대를 초췌하게 하는 정신착란이 부럽구나. 그대는 희망에 부풀어 행차한다. 그대의 여왕을 위하여 한겨울의 꽃을 따려 하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탄을 하되 어째서 꽃이 보이지 않는지는 모르고 있다. 그런데 나는 희망도 목적도 없이 나갔다가 집을 나섰을 때와 똑같은 기분으로 돌아온다. 그대는 네덜란드 정부에서 월급만 주었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몽상하고 있다. 행복한 사나이여. 행복해질 수 없는 까닭을 이 세상의 현실적인 장애 탓으로 돌릴 수 있다니. 그대는 모르고 있네. 그대가 비참하게 된 원인이 산산이 파괴된 그대의 마음속에 있으며 그대를 미치게 한 머릿속에 있음을. 그리고 지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그대를 거기서 구해낼 수 없음을. 신병을 고치기 위하여 약효가 있다는 먼 온천장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 때문에 도리어 병이 악화되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비웃을 수 있는 인간 양심의 가책을 면하고 영혼의 고뇌를 없애기 위해 고난을 겪으며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위안도 받지 못한 체죽을 지어다.
길도 없는 길을 걸어가느라고 발바닥은 상처를 입을지라도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괴로워하는 영혼에게 있어서는 한 방울의 진통제가 되는 걸세. 고달픈 여행의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어낼 때마다 가슴속에 무거운 짐은 그만큼 가벼워지고 마음은 그만큼 평온해지는 걸세.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공허한 이론을 논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이것을 망상이라 부를 권리가 있는가? 망상. 아, 하느님. 저의 눈물을 보소서. 인간을 이토록 가난하게 창조하신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이 얼마 되지 않는 가난한 소유분까지도 빼앗아 가버리는 동포를 덤으로 주셨나이까? 그 동포는 당신께로 향한 얼마 되지 않는 믿음까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만물을 사랑하시는 주여. 약초를 믿으며 뚝뚝 떨어져 내리는 포도즙을 믿는 그 마음은 당신께로 향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만물 속에 우리에게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진정제와 치료제의 효력을 간직해 놓으신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느님 아버지시여. 전에는 당신께서 제 영혼을 구석구석까지 충만케 해주셨으나 지금은 저를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부디 저를 당신 곁으로 불러주십시오. 이 이상 더 침묵하지 마소서. 당신의 침묵은 갈망하는 이 영혼에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뜻밖의 자기 아들이 돌아와서 매달렸을 때 화를 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 아들은 외칩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노여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좀 더 오래 참고 견디어 계속해야만 할 편력을 저는 중도에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하면 보수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는 곳에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맛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시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아버지시여, 당신께서는 이 아들을 물리치시겠습니까? 12월 1일. 빌헬름이여. 자네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나이, 그 행복하고도 불행한 사나이는 로테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석이었다네. 로테를 사모하며 그것을 남몰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것을 고백한 끝에 해고당했다는 걸세. 가슴속에서 불타던 정열이 이 사나이를 미치게 한 거지. 이 덤덤한 편지를 읽고 헤아려 주기 바라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았겠는가를. 알베르트는 태연스레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네. 아마 자네도 태연스레 이 글을 읽어나갈 테지. 12월 4일. 부디 이 심정을 헤아려 주게. 나는 이제 글렀어. 이 이상 더 견딜 수가 없네. 오늘 나는 그녀 곁에 앉아 있었네. 그녀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지. 갖가지 곡을 온갖 감정을 나타내면서 온갖 감정을 다 말일세.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녀의 어린 여동생이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인형에게 옷을 입히고 있었네.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네. 고개를 숙였더니 로테의 결혼 반지가 눈에 띄더군. 눈물이 왈칵 솟았네. 그때 그녀가 그 그리운 황홀한 멜로디를 치기 시작하였네. 그것을 실로 돌발적이었어. 내 영혼은 구석구석까지 위로를 받았네. 그와 동시에 지나간 날들의 추억이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네. 전에 이 곡을 들었을 무렵에 일 로테 곁을 떠나 있었던 음울했던 날들, 울화가 치밀었던 일 차례차례 무너져버린 희망 등등이 나는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네. 복받쳐 오르는 감회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네. 제발하고 나는 격렬한 감정을 못 이겨 로테 곁으로 내다르며 말했지. 제발 그만두어 주십시오. 로테는 손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네. 베르테르 씨 하고 그녀는 미소 지으면서 말했네. 그 미소는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었네. 베르테르 씨 몸이 편찮으신 모양이군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곡이 귀에 거슬리는 걸 보면 그만 돌아가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나는 훌쩍 그녀 곁을 떠났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비참한 모습을 보고 계시겠죠. 어서 이 불행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12월 6일. 어디를 가나 그녀의 모습이 나를 따라다니네. 자나깨나 그 모습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네. 눈을 감으면 마음의 눈길이 쏠리는 머릿속에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나타나네.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표현을 할 수가 없군. 어쨌든 눈을 감으면 나타나는 걸세. 바다와도 같이 심연과도 같이 그것은 내 앞에, 아니 내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내 생각을 충만케 해준다네. 반신이라 찬양되는 인간의 꼴을 보게나. 가장 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힘이 빠져버리니 말일세. 기쁨에 겨워 날뛸 때도 슬픔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때도 바야흐로 무한한 자의 충만 속으로 녹아들어가 버리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 언제나 덜미를 잡혀 둔하고 차가운 의식 속으로 되끌려오고 말지 않는가. 12월 12일. 사랑하는 빌헬름이여, 나는 지금 악령이 씌었다고 여겨졌던 그 불행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네. 때때로 뭔가가 나를 엄습해오는 걸세. 그것은 불안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불가해한 내적 발광이라네. 그것이 내 가슴을 쥐어뜯으려 하고 내 목을 조르는 거야. 아, 불행하도다. 나는 견딜 수가 없어져서 인간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이 계절의 황량한 밤경치 속으로 나가 헤맨다네. 어젯밤에도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네. 갑자기 눈 섞인 물이 불어나서 강물이 범람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강마다 물이 넘치고 바라임의 아래쪽 그 그리운 골짜기가 물에 잠겼다는 거야. 밤 11시가 지나서 나는 집을 뛰쳐나왔네.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네. 바위 위에 서서 내려다보니까 달빛 속에서 탕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네. 밭도 목장도 산울타리도 모두가 그 모습을 감추었고 넓은 골짜기는 온통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로 변해 있었네. 이윽고 검은 구름 속에 숨었던 달이 다시 얼굴을 내밀자 그 물바다는 섬뜩하리만큼 아름답게 빛을 반사하면서 저 먼 곳을 향해 요란하게 굽이치며 내 눈앞을 흘러가는 것이었네. 전율과 그리움이 나를 엄습하였네. 아,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심연을 향하여 선체 깊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네. 그리고 이 괴로움, 이 번뇌를 노도처럼 휩쓸어가 버리는 환희에 쌓여 나는 넋을 잃었네. 아, 그러나 나는 땅에서 발을 떼므로써 모든 고통을 종식시켜 버릴 수는 없었네. 내 운명의 모래시계는 아직도 모래가 다 흘러내리지 않았던 걸세. 나는 그것을 절실히 느꼈네. 아, 빌헬름이여. 저 폭풍으로 구름장을 찢어 대홍수를 일으킬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인간적 존재를 기꺼이 내던질 텐데. 아, 그런 큰 환희는 얽매인 몸에는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어두운 마음으로 언젠가 어느 무더운 날 산책을 나갔다가 로테와 함께 쉬었던 그 그리운 버드나무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도 물에 잠겨 있었네. 버드나무도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네. 로텐의 목장, 로텐의 집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정자는 경류에 볼품없이 허물어져 버렸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이에 죄수의 마음속에 숨어들어오는 자기 집의 가축대와 목장, 영광스러운 직위에 대한 꿈들처럼 지나간 날들의 햇살이 내 마음속에 비쳐들었네. 나는 그대로 오래 서 있었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네. 죽을 용기는 있으니까. 나는 차라리, 그러나 지금 나는 여기에 한 노파처럼 앉아있네.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기쁨도 없는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남의 집 울타리에서 뗄나무를 주우며 이 집 저 집의 문간에서 빵을 구걸하는 노파처럼. 12월 14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친구여.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놀라고 있네. 로테에 대한 나의 사랑은 더없이 성스럽고 청순한 형제와 같은 사랑이 아니었던가. 일찍이 단 한 번이라도 내 가슴에 죄가 될 만한 소망을 품은 적이 있었던가. 단언하지는 않기로 함세. 그런데 꿈이란 것은
이토록 모순된 갖가지 작용을 불가사의한 힘의 조화로 돌려버린 사람들의 감각은 그야말로 올바른 것일세. 어젯밤 그 이야기를 하려고만 해도 몸이 떨리네. 나는 그녀를 내 가슴에 꽉 껴안고 사랑을 속삭이는 그녀의 입술에 끝없는 키스를 퍼부었다네. 나의 눈은 그녀의 황홀해진 눈 속에 어리어 있었네. 주여, 저는 벌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도 그 불길 같은 기쁨을 설레는 마음으로 되살리면서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으니 말입니다. 로테, 로테. 이제 끝장이 나려나 보네. 감각이 혼란에 빠지고 벌써 일주일 동안이나 사고력을 상실하고 있어.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그득하네. 어디를 가나 즐겁지가 않네. 그런가 하면 어디를 가도 즐겁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 이제 나는 떠나는 편이 나을 것 같네. 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결심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베르테르의 가슴 속에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로테의 곁으로 돌아온 이후로 그것은 언제나 그의 최후의 기대였으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그 행위가 조급하고 경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선의 확신으로서 가능한 한 침착한 결의와 더불어 결행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의 회의 및 자기 자신과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쪽지가 있습니다. 빌헬름 앞으로 쓴 편지의 서두인 듯한데 날짜는 없고 역시 다른 글들과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녀의 운명, 내 운명에 대한 그녀의 공감, 그러한 것들이 제가 되어버린 내 머릿속에서 아직도 최후의 눈물을 짜내고 있네. 막을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단지 그뿐 아닌가. 그런데 이 망설임은 어떻게 된 건가? 그 안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일까?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는 자가 없기 때문일까?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면 혼란과 암흑을 예상하지. 그것이 우리네 인간 정신의 특성인가 보네. 마침내 베르테르는 이 슬픈 생각에 점점 더 깊이 잠겨들었고 그 결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빌헬름 앞으로 보낸 애매한 내용의 편지가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12월 20일. 고맙네, 빌헬름.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해준 자네의 우정에 사의를 표하네. 물론 자네 말은 옳네. 나는 떠나는 편이 아닐 걸세. 그러나 자네들 곁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에는 따를 수가 없네. 나는 역시 먼 곳으로 떠나고 싶네. 자네가 나를 데리러 와주겠다는 말 정말 고맙네. 다만 앞으로 2주일 정도 더 미루어 주게나. 나중에 편지로 자세한 것을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게. 무엇이나 무르익기 전에는 따지 말아야 하는 법이거든. 2주일 동안 더 있고 덜 있는 것의 차이는 대단한 것일세. 어머니께 말씀 좀 전해주게.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쓰라린 일을 겪게 해드린 것을 부디 용서해 달라고.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네. 잘 있게, 가장 친애하는 나의 친구여. 하늘의 모든 축복이 자네에게 내리기를. 잘 있게. 이 무렵 로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가고 있었으며 남편에 대한 배려와 그녀의 불행한 친구에 대한 상념이 어떠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우리는 로테의 성격을 알고 있으므로 대강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상냥한 마음씨를 지닌 여성이라면 로테의 심정이 되어 생각하고 로테와 더불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로테는 베르테르를 멀리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로테가 그 실행을 망설였다면 그것은 친구에 대한 진정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르테르에게 있어서 얼마나 쓰라린 희생인지,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말 진지하게 그 결심을 실행해야만 할 필요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만큼 더 한층 자기의 지조가 남편의 그것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수록한 편지를 베르테르가 친구 앞으로 쓴 것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때 그는 로테를 찾아갔습니다. 로테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 어린 동생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용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아이들의 기쁨을 예상하고 자기의 유년 시절 갑자기 문이 열리면 촛불이며 과자며 사과 등으로 장식된 트리가 눈앞에 나타나서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이 황홀한 기분이 되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고 로테는 사랑스러운 미소로써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도 선물이 있을 거예요. 얌전하게 하고 계시면요. 기다란 양초라든가 그런 걸. 얌전하게 하고 있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고 베르테르는 외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로테? 목요일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아이들도 오고 아버지도 오십니다. 모두들 각각 선물을 받게 되지요. 그때 당신도 오세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오시지 마세요. 베르테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탁이에요 하고 로테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저를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베르테르는 그녀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방 안을 오락가락하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안 된다. 그러한 거동으로 미루어 베르테르가 빠져든 상태를 알아챈 로테는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좋아요, 로테하고 베르테르는 외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르테르 씨, 당신은 저희 집에 오셔도 좋고 또 오셔야만 해요. 다만 지나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 어째서 당신은 이토록 격렬하게 한 번 손에 잡은 것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실까요? 무슨 일에나 억누를 수 없는 정열을 쏟는 성품이시군요. 제발. 로테는 베르테르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분수를 지켜주세요. 당신만한 인격, 당신만한 학문, 당신만한 재능이면 달리 얼마든지 재미있는 일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대장부다와지도록 애쓰세요. 저 같은 여자에게 이런 슬픈 애착을 갖지 마시고 당신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여자인걸요. 베르테르는 이를 악물고 어두운 표정으로 로테를 보았습니다. 로테는 그의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차분히 생각해봐 주세요, 베르테르 씨. 당신은 당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째서 저는 남의 아내인데 어째서 이런 사람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당신 것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잡혀있던 손을 빼내고 시선을 고정시켜 불쾌한 듯이 상대방을 지켜보았습니다. 훌륭하시군요. 하고 베르테르는 외쳤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알베르트가 그런 대사를 꾸며낸 거로군요. 전략가야, 훌륭한 전략가. 그 정도 말이야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로테가 응수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소망을 채워줄 만한 아가씨가 한 사람도 없을까요? 한번 마음 잡고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눈에 띌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서나 저희들을 위해서나 걱정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당신은 일부러 자신을 좁은 세계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용단을 내리세요. 여행을 하면 틀림없이 기분도 풀릴 거예요. 부디 당신에게 어울리는 좋은 분을 찾아내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진정한 우정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르테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인쇄를 해서 온 세상의 가정교사들에게 배부해 주시도록 하지요.
로테, 앞으로 얼마간만 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다 잘 될 테니까요. 아무튼 베르테르 씨,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오지 마세요. 네. 베르테르가 뭐라고 대답을 하려 했을 때 알베르트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저녁 인사를 나누고 둘 다 거북한 듯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베르테르는 내용도 없는 잡담을 꺼냈으나 그것도 곧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알베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알베르트는 아내에게 자기가 부탁했던 일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하지 못했다는 대답을 듣고는 두세 마디 잔소리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베르테르에게는 그것이 매우 차갑게 들렸습니다. 돌아갈 기회를 놓치고 망설이는 사이에 8시가 됐습니다. 불만과 불쾌감은 점점 더해갈 뿐이었는데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야 베르테르는 모자와 단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알베르트가 좀 더 있다가 천천히 가라고 권했으나 속이 들여다보이는 소리 같아서 퉁명스레 사양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등불을 들고 나오자 그것을 받아들고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를 내며 울고 흥분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였으며 방안을 조급하게 오락가락하더니 마침내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11시경에 하인이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까 그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장화를 벗길까요? 하고 하인이 묻자 그는 순순히 그러라고 하고는 내일 아침엔 부를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아침에 베르테르는 로테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책상 위에서 봉해진 채 발견되었고 그대로 로테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그가 이 편지를 단편적으로 썼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순서에 따라 일부분씩 끊어서 삽입하기로 합니다. 결심했습니다. 로테,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낭만적인 과장도 없이 냉정한 심정으로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날 아침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이미 차가운 무덤이 불행한 사나이의 경직된 몸을 덮고 있을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알지 못한 사나이였습니다. 무서운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만, 그것은 감사해야만 할 밤이기도 했습니다. 죽는다는 결심을 확실히 굳혀준 밤이었으니까요. 어제 몹시 흥분하여 떨치듯이 당신과 헤어져 돌아왔는데 그런 뒤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한꺼번에 내 마음속에 밀려들었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존재인 내가 당신 곁에 붙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오한이 엄습합니다. 간신히 내 방으로 돌아와서 정신없이 꿇어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나에게 더없이 쓴 눈물을 최후의 위안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갖가지 계획과 기대가 뒤를 이어 내 마음속에서 어지럽게 설쳤으나 마침내 죽어버리자고 하는 한 가지 계획이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정된 가운데서도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은 확고하게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되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로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어야만 할까요? 우리 세 사람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떠나야만 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갈갈이 찢어진 이 가슴 속에서는 몇 번이나 어떤 생각 당신 남편을 죽일까? 당신을, 아니 나를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 언덕 위에 올라가시거든 부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골짜기 길을 내가 자주 올라갔었던 일을 되새기며 건너편에 있는 내 무덤께로 눈길을 보내주십시오. 넘어가는 저녁 햇살 속에 무심하게 자란 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쓰기 시작했을 때는 냉정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경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라서 어린애처럼 울고 있습니다. 10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2, 3일 안으로 여행을 떠날 테니 옷가지에 손질을 하고 짐을 꾸릴 준비를 해두라고 일렀습니다. 또 지불할 것이 있는 곳에는 빠짐없이 계산서를 받아오고 빌려준 몇 권의 책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얼마씩 원조에 온 몇몇 가난한 사람들에게 2개월분의 돈을 선불해 주도록 일렀습니다. 그는 음식을 방으로 가져오게 하여 식사를 마친 다음 말을 타고 법무관의 집으로 갔습니다. 법무관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념에 잠겨서 정원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죽기 전에 모든 추억들을 자기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그를 조용히 내버려 둘 리 없었습니다. 그를 뒤쫓아와서 달라붙으며 내일, 그 다음 내일, 그리고 또 하루가 더 지나면 로테 언니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거라면서 그들의 어린 상상력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그 다음 내일,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하고 외친 다음 베르테르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키스를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막내둥이가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들이 예쁜 연화장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거예요. 한 장은 아빠에게, 알베르트하고 로테 누나에게도 한 장, 그리고 베르테르 아저씨에게도 한 장, 그걸 신년 아침에 드린댔어요. 베르테르는 이 이야기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몇 푼씩 돈을 나눠주고 아버지께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는 눈에 눈물이 글썽한 채 말을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5시경에 집에 당도하자 그는 하녀에게 난로불을 잘 살펴서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에게는 아래층에 있는 책을 트렁크에 넣고 옷가지들은 여행 가방 속에다 챙겨두라고 일렀습니다. 아마도 그 뒤에 로테 앞으로 보낸 마지막 편지 가운데 다음 부분을 쓴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가 찾아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지요. 아, 로테, 그러나 오늘 한 번만 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신은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당신의 눈물로 이것을 적실 것입니다. 나는 단행해야만 합니다. 아, 결심을 굳히고 나니 어쩌면 이토록 상쾌할까요? 한편 로테는 기묘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르테르와 그 마지막 대화를 나눈 뒤에 그녀는 그와 헤어지는 일이 자기로서 얼마나 쓰라린 일이며 베르테르도 또한 자기와 헤어지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사무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베르트에게 넌지시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트는 이웃마을의 관리집에 볼 일이 있어서 그날 밤은 거기서 묵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테는 혼자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남편과 영원히 맺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침착성과 믿음직스러운 성품은 그녀가 착한 아내로서 평생의 행복을 그 바탕 위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있어서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제까지나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베르테르도 대단히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알게 된 최초의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마음은 아름다운 일치를 나타내었습니다. 오래 계속된 교제. 지금까지 겪어온 갖가지 일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한 흥미있는 일들은 모두 그와 공감한 것이었으므로 지금 헤어져야만 한다면 그녀의 전 존재에 다시는 메꿀 수 없는 공백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아, 베르테르와 자기가 온누이간이라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누군가 자기 친구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시킬 수는 없을까? 그러면 베르테르와 알베르트와의 사이도 다시 전처럼 될 수 있을 텐데. 로테는 자기의 여자친구들을 한 사람씩 차례차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친구나 모두 어딘가 난점이 있어서 베르테르와 짝지어줘도 좋을 만한 친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의 의식 속에 분명히 떠오른 것은 아니지만 베르테르를 곁에 붙들어 두고 싶은 것이 자기의 은밀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베르테르를 붙들어 둘 수는 없으며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청순하고 아름다운 로테의 마음은 평소에는 경쾌하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는데 지금은 답답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가로막혔으며 가슴은 옥죄이고 검은 구름이 눈앞을 가리웠습니다. 어느덧 6시 반이 되었을 때 베르테르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 자기를 찾고 있는 그의 목소리를 그녀는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로테의 가슴은 세차게 고동쳤습니다. 베르테르가 왔을 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다고 따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당황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약속을 어기셨군요. 나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약속은 안 했어도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어때요? 우리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 부탁드렸던 건데. 그녀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식하지도 못한 채 베르테르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두어 사람의 여자친구를 불러오도록 하녀를 보냈습니다. 베르테르는 갖고 온 두어 권의 책을 내려놓고서 달리 또 책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로테는 친구들이 와주었으면 싶기도 했고 오지 말아주었으면 싶기도 했습니다. 하녀가 돌아와서 두 친구가 모두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더라는 전가를 했습니다. 로테는 하녀에게 옆방에서 일을 하고 있도록 이르려 하다가 곧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로테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서 베누엣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고 베르테르 곁에 가서 앉았습니다. 베르테르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적당한 읽을 거리가 없을까요? 로테가 물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서랍 속에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번역하신 오시안의 시가 몇 편 들어있어요. 저는 아직 읽지 못했어요. 기회 봐서 당신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여태껏 그런 기회가 없었고 또 일부러 기회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베르테르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번역한 그 원고를 꺼내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들었을 때 전율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원고를 펼쳤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 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물어가는 밤하늘의 별이여 그대 아름답게 서쪽 하늘에 반짝이며 빛나는 얼굴을 구름 사이로 치켜들고 그대의 언덕을 엄숙히 걸어가고 있구나. 무엇을 보고자 이 황야를 내려다보는가? 폭풍우는 그치고 멀리 골짜기 개울의 중얼거림이 들린다. 술렁이는 물결은 바위를 희롱하고 저녁 파리떼의 날갯소리들의 찻도다. 아름다운 빛이여 무엇을 찾는가? 그러나 그대는 미소 지으며 즐거운 듯 머리카락을 나부끼고 있도다. 잘 있거라 조용한 빛이여. 나타나라 그대 오시안의 영혼의 희한한 빛이여. 그리하여 늠름한 오시안의 빛은 나타나고 그리운 친구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도다. 지난날처럼 로라 들판에 다시 모였도다. 안개 기둥처럼 나타난 것은 핑깔의 모습이로다. 용사들이 그를 애워싸고 그리고 보라. 방랑의 가인들을. 오, 백파르가 울린다. 당당한 리노.
목소리 아름다운 알핀 그리고 조용히 영탄하는 미노나도 있구나. 달라져 버린 친구들이여. 젤마 산의 축제일에 봄바람이 번갈아가며 언덕의 풀을 휘어눕히듯이 노래를 겨루던 내 친구들이여. 모습도 아름답게 미노나는 눈물 젖은 눈을 내리뜨고 걸어오도다. 언덕을 불어내리는 바람에 치렁치렁한 머리를 흩날리며 애처로운 그 노랫소리, 용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구나. 몇 차례인가 잘가르의 무덤을 보았으며 몇 차례인가 불 켜지지 않은 콜마의 집을 보았기 때문이로다. 콜마는 홀로 언덕 위에서 돌아오마 기약한 잘가르를 기다리건만 찾아오는 건 밤뿐이로다. 사람들이여 들으라 언덕 위에서 탄식하는 콜마의 목소리를. 콜마, 날이 저물었도다. 폭풍 후 몰아치는 이 언덕에 나는 혼자 앉노라. 산에서 산으로 바람은 윙윙거리고 골짜기 물은 바위에 철썩이고 비피할 오두막조차도 내게는 없구나. 달이여 구름 사이로 나와주려무나. 밤하늘의 별들이여 반짝여 다오. 빛을 보내어 나를 인도하라 사랑하는 이가 있는 곳으로. 사냥에 지쳐 그이는 쉬고 있으리라. 활을 뉘고 사냥개들에게 애워싸인 채. 그렇지만 안 되지. 풀 무성한 강변에 이 바위에 있겠노라고 나는 말했으니까. 울려오는 소리는 물소리 바람소리. 그이의 목소리는 전혀 안 들리누나. 뭘 하고 있어요 나의 잘가르. 약속을 잊으셨나요? 이게 바위요 이게 나무랍니다. 강물도 분명히 여기 흐르고 있어요. 밤이 되면 여기 돌아오마고 약속한 당신. 아, 어디서 길을 잃으셨나요 나의 잘가르. 당신과 함께 달아날 작정을 했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뿌리치고서. 우리들 집안은 서로 오랜 원수였지만 당신과 나는 서로 적이 아니지요. 오 잘가르. 잠잠해 다오 바람이여. 잠깐만이라도 조용해 다오 물소리여 잠시 동안만. 그러면 내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찾고 있는 그의 귀에 들리게 되리니 잘가르 나예요. 내가 부르고 있어요. 나무와 바위가 있는 이곳이에요. 잘가르 사랑하는 이여. 나 여기 있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망설이고 있나요? 아, 달이 나왔다. 골짜기는 물에 잠겨 빛나고 바위는 회색으로 우뚝 솟아있도다. 그러나 그의 모습 보이지 않는구나. 앞장서 올 개들도 달려오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지. 나는 이곳에 좀 더 머물러야지. 저기 저것은 누구인가? 황야에 누워있는 저 사람은 그이인가? 오빠인가? 말하라. 오 정다운 이들이여. 대답이 없구나. 어찌 이리 가슴이 설레는가? 아, 역시 죽어있구나. 두 사람의 칼은 피에 붉게 물들었도다. 아, 오빠 어찌하여 나의 잘가르를 죽였나요? 아, 잘가르 어찌하여 우리 오빠를 죽였나요? 나는 두 분을 다 같이 좋아했는데. 오빠는 이 언덕 위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잘난 사람이었고 잘가르는 싸움터에서 남들이 두려워하는 용사였지. 대답해 주세요.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아, 그러나 대답이 없다. 영원히 대답이 없으리라. 그들의 가슴은 흙같이 차갑도다. 우뚝 솟은 바위 위에서 바람 휘몰아치는 산꼭대기에서 죽은 자의 영혼들이여 말을 하라. 두렵지 않으니 말을 해다오. 어디로 쉬러 가버렸나요? 당신들은? 어느 산 어느 동굴에서 찾아야만 하나요? 바람 속에선 가냘픈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언덕의 폭풍 후에 아무런 대답도 실려오지 않는구나. 비탄에 잠겨 나는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며 아침을 기다린다. 무덤을 파는 죽은 자의 친구들이여. 그러나 내가 갈 때까지는 묻어버리지 마라. 나의 목숨도 꿈처럼 사라지리니 살아서 보람없는 목숨인 것을 나는 죽은 두 사람과 함께 여기 살리라. 바위를 치며 흐르는 강물가에서. 그리하여 언덕에 밤이 와서 사람이 황야를 가로지를 때 내 영혼을 그 사람에 실어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리라. 사냥꾼은 그 소리에 무서워 떨고 그러다 그 소리를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이들을 애도하는 내 목소리,
정답게 울릴 터이니. 민호나여, 오, 이것이 그대의 노래였었지. 정답게 볼 불키는 토르만의 아가씨여, 우리는 콜마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우리의 마음은 어둠 속을 헤매었네. 울린이 하프를 들고 나와서 알핀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알핀의 목소리는 다정하였고 리노의 영혼은 불꽃같이 빛났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무덤 속에 잠들고 그 목소리 젤마성에 울리는 일 없으리라. 일찍이 이 용사들 살아있을 때 어느 날 울리는 사냥에서 돌아와 그들이 겨루는 노래소리 들었네. 그 노래는 다정하고 그리고 구슬프게 제일 까는 용사 로라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모라르의 영혼은 핑갈의 영혼, 그의 칼은 오스카의 칼에 못지않았다. 그러나 그는 싸움터에서 쓰러졌도다. 아버지는 비탄에 잠기고 누이 동생 미노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득했다. 울린이 노래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살그머니 자리를 떴다. 서쪽 하늘에 폭풍우가 닥쳐오는 것을 본 달이 아름다운 얼굴을 재빨리 감추듯이 비탄의 노래에 맞추어 나는 울린과 더불어 하프를 켰도다. 리노. 바람은 자고 비는 그쳤다. 구름이 흩어져 맑게 갠 이 한낮. 해는 끊임없이 언덕을 비추고 강물은 붉게 물든 채 골짜기를 흘러간다. 흐르는 여울물 소리, 내 귀에 정답구나. 그러나 그보다 더 정다운 저 목소리는 뭔가. 오, 그것은 알핀의 목소리, 죽은 자를 슬퍼하여 그가 노래하고 있도다. 그 머리는 수거지고 눈물 찢는 그 눈은 붉게 충혈됐구나. 알핀, 세상에 둘도 없는 뛰어난 가인이여. 어찌하여 침묵의 언덕 위에 혼자 앉는가? 수풀에 불어닥치는 된바람처럼 먼 바닷가 물결 소리처럼 어찌하여 그대는 탄식하고 있는가? 알핀, 리노여, 내 눈물은 죽은 자를 위한 것, 내 목소리는 무덤 속에 잠든 자들을 위한 것. 그대 지금 모습도 아름답게 이 언덕에 서서 황야의 아들들 사이에서 돋보이는구나. 그러나 그대 또한 모라르처럼 쓰러지리라. 그리하여 그대 무덤 위에는 슬퍼하는 자가 앉게 되리라. 언덕은 그대를 잊고 그대 활은 시위도 메우지 않은 채 황야에 뉘어지리라. 오, 모라르여, 그대 영양처럼 날쌔고 밤하늘의 물같이 맹렬하였다. 그대의 노여움은 폭풍우와 같았고 싸우는 칼은 황야를 가로지르는 번갯불이요. 그대 목소리는 비온 뒤 골짜기 냇물의 분류, 그리고 먼 산의 천둥처럼 울렸다. 수많은 전사가 그대 손에 쓰러지고 그대 분노의 불길은 적을 불살라버렸도다. 그러나 싸움터에서 돌아왔을 때 그토록 평온하던 그대 얼굴. 폭풍우 거친 뒤의 태양과도 같았고 소리 없는 밤하늘의 달과도 같았다. 그대 가슴 속 바람 잔 호수처럼 잔잔하였다. 이제 그대 처소는 좁고 그대 머물 곳은 빛이 없도다. 무덤의 폭은 불과 3발짝. 일찍이 그대 그토록 거인이었건만 이끼 낀 4개와 묘석, 그것만이 그대의 유일한 기념물. 잎 떨어진 나무 한 그루 바람에 나부끼는 무성한 풀들이 사냥꾼에게 용사 모라르의 무덤을 가르쳐준다. 그대를 위해 울어줄 어머니도 없고 사랑의 눈물을 흘려줄 아가씨도 없다. 그대를 낳은 사람은 돌아가셨고 모르그란의 딸도 죽었도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서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머리는 늙어 백발이요. 그 눈은 눈물로 붉어졌다. 오, 로라르여. 그는 바로 그대 아버지로다. 싸움터에서의 그대 용명을 아버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대 앞에서 원수들이 흩어져 달아나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모라르의 공훈도 들었다. 아, 그러나 그대 몸에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구나. 울지어다, 모라르의 아버지여, 울지어다. 그러나 아들은 그 울음소리 듣지 못하리라. 죽은 자의 잠은 깊고 베고 누운 흑백에는 얕으니 부르는 소리에 고개 돌리는 일 없고 부르짖는 소리에 깨어나는 일도 없으리라. 아, 무덤 속에 아침이 와서 잠든 자들에게 깨어나라. 고 깨우게 될 날은 그 언제일까? 안녕, 모라르여.
숭고한 인간 싸움터의 정복자여. 그러나 싸움터는 이제 다시는 그대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대 칼의 번득임에 어두운 숲속이 밝아지는 일도 이젠 없으리라. 그대는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남기지 않았으나 노래로서 그대 이름이 전해지고 후세 사람들은 그대를 싸움터에서 쓰러진 모라르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가리라. 용사들은 소리내어 슬퍼하였노라. 그러나 아르민의 목청이 터질 듯한 한숨소리가 한결 드높았노라. 이는 아들의 죽음을 생각해서였으니 그의 아들은 일찍이 싸움터에서 전사했노라. 갈말의 이름 높은 영주 카르모르도 용사의 곁에 앉아 있었다. 아르민이여, 어찌하여 그토록 탄식하며 흐느껴 우는고? 하고 그는 물었다. 여기 있으면서 울 일이 뭐란 말인가? 즐거운 노랫소리가 마음을 달래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포근한 안개와도 같으니라. 호수에서 피어올라 골짜기를 흐르고 피어나는 꽃들을 이슬로 적시는 안개. 그러나 태양이 다시 힘차게 솟아오르면 안개는 자취 없이 거치어 간다. 아르민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비탄에 잠겨 있는가? 바다에 둘러싸인 콜마의 지배자여. 비탄에 잠겨 있다고 말하는가? 옳은 말씀, 나는 탄식하고 있다. 이 비탄의 까닭은 하찮은 것이 아닐세. 카르모르여, 그대는 아들도 잃지 않았고 피어나는 딸도 잃지 않았도다. 그대 아들 콜가르 씩씩한 젊은이는 살아있고 그대 딸 아니라 꽃다운 아가씨도 살아있지 않은가. 그대 집안의 가지는 무성하게 뻗어 있다. 아, 카르모르여, 그러나 이 아르민은 아르민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라네. 아, 내 딸 다우라. 내 잠자리는 어둡고 무덤 속에 잠든 내 잠은 깊다. 잠에서 깨어나 너의 그 노래, 마음 흐뭇한 그 목소리를 들려줄 때는 어느 날인가? 일어나라 가을바람. 어두운 황야를 휘몰아치라 숲속의 냇물. 울부짖으라 폭풍우 떡갈나무 가지에. 아, 달이여, 갈라진 구름 사이를 누비며 방랑하라. 방랑하라 방랑하며. 그대 창백한 얼굴을 드러내라. 나로 하여금 상기케 하라. 내 아이들을 죽음이 앗아간 그 무서운 밤을. 씩씩한 아린달이 쓰러지고 사랑스러운 다우라가 숨을 거둔 그 밤을. 다우라, 내 딸아, 너는 푸라 언덕에 비치는 달처럼 아름답고 내려쌓인 눈처럼 희고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향기로웠다. 아린달, 내 아들아, 내 활은 강했고 내 창은 날쌔였고 내 눈은 파도 위의 서리발과 같았으며 내 방패는 폭풍우에 날뛰는 불구름과 같았다. 싸움터에서 용명을 떨친 아르마르가 찾아와 마우라에게 사랑을 구하였고 다우라는 오래 거절하지 않았지. 친구들이 그들에게 건 기대는 아름다웠도다. 오드갈의 아들 에라트는 아르마르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지. 아르마르가 그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에라트는 뱃사람으로 변장하고 왔다. 물결 위에 뜬 배는 아름다웠다. 그의 고수머리는 이미 희었고 엄숙한 얼굴은 조용하였다. 아름답고 사랑스런 따님이여, 저기 있는 저 바위, 그다지 멀지 않은 저 바다 가운데 나무 열매 붉게 익어 손짓하고 있는 곳, 거기서 아르마르는 기다리고 있어요. 다우라가 오기를.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건너 아르마르의 애인을 모셔가려고 나는 왔어요. 다우라는 에라트를 따라가서 아르마르를 불렀다. 대답하는 것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뿐. 아르마르, 나의 임이여, 나의 임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불안하게 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은 다우라예요. 배신자 에라트는 웃으며 육지로 달아났네. 다우라는 목청껏 아버지를 부르고 오빠를 불렀다. 아린달, 아르민, 다우라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그 목소리는 바다 건너 들려오고 내 아들 아린달은 사냥을 하다 말고 언덕은 내려왔다. 손에 활을 들고 옆구리에 화살 차고 사나운 5마리 검정개가 앞서거니 그를 따랐다. 뻔뻔스런 에라트는 바닷가에 있었고 아린달은 그를 잡아 떡갈나무에 오목달싹 못하게 친친 동여매었다. 묶인 에라트의 신음소리는 멀리 바람 타고 울려 퍼졌다.
다우라를 데려오려고 아린달은 거룻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다. 분노한 아르마르 바닷가로 달려와서 회색빛 깃털 화살을 힘차게 내쏘았다. 바람을 가르고 화살은 날아 내 가슴에 꽂혔구나. 오, 아린달, 내 아들아. 배신자 에라트 대신 내가 쓰러졌구나. 거룻배는 바위에 다다랐으나 아른달은 거기서 쓰러져 죽었도다. 내 발 아래 내 오라비의 피는 흘렀다. 어디에다 비기랴 원통한 너의 탄식, 아, 내 딸 다우라. 파도는 거룻배를 쳐부수었다. 아르마르는 바다에 뛰어들었다. 다우라를 살려내어 데려오든지 아니면 스스로 죽어버릴 결심으로. 갑자기 언덕에서 돌풍이 불고 파도는 높아졌다. 아르마르는 물결 속에 가라앉은 채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도다. 파도가 철썩이는 바위 위에서 내 딸이 혼자서 탄식하는 목소리, 나는 듣고 있었다. 그 외침 소리는 높이 울려 이를 데 없이 슬프게 들려왔으나 아비는 그 딸을 구해낼 수 없었다. 나는 밤을 지새며 바닷가에 있었다. 어슴푸레한 달빛 속에 딸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밤새껏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바람은 울부짖고 비는 바위에 휘몰아쳤다. 아침이 되기 전에 목소리는 잦아들고 바위 위 풀숲 속에 사라지는 바람처럼 그녀의 숨결도 사라져갔다. 슬픔에 잠긴 채 다우라는 죽고 아르민 혼자만 남게 되었다. 싸움터의 패기를 잃어버렸고 처녀들이 부러워하던 내 사랑은 사라졌다. 산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북풍에 바닷물이 용솟음칠 때 술렁이는 바닷가에 혼자 앉아서 무서운 그 바위를 바라본다. 기우는 달 그림자 속에 나는 때때로 아이들의 영혼을 본다. 희미한 달빛 속을 그들은 짝을 지어 헤매어 다닌다. 로테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려서 그녀의 답답한 가슴에 배출구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베르테르의 시 낭독을 중단시켰습니다. 베르테르는 원고를 내던지고 로테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로테는 다른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엄청난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숭고한 사람들의 운명 속에서 자신들의 불행을 느끼고 서로 공감하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물은 하나로 녹아내렸습니다. 베르테르의 눈과 입술은 로테의 팔에 닿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로테는 전율을 느끼며 피하려 했으나 고통과 동정이 납처럼 무겁게 몸을 짓눌러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그 뒤를 더 읽어달라고 흐느끼면서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듣기에도 애처롭고 쓰라린 목소리였습니다. 베르테르는 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는 원고를 주워들고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봄바람이여 어찌하여 나를 깨우는가? 그대 정답게 소곤거린다. 하늘나라 물방울로 만물을 적셔주려 하노라고. 그러나 내 조락의 때는 가까웠다. 내 잎을 불어날릴 폭풍우는 가까웠다. 일찍이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그 나그네는 들판 구석구석에 눈길을 돌리며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그는 나를 찾아내지 못하리. 이 시가 지닌 힘이 불행한 베르테르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 로테 앞에 꿇어앉아 그 두 손을 자기의 눈과 이마에 갖다 대었습니다. 무서운 예감이 로테의 가슴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로테는 마음이 산란해져서 베르테르의 두 손을 꽉 잡아 자기 가슴에 갖다 대고서 슬픔을 못 이기는 듯이 그에게로 몸을 구부렸습니다. 두 삶의 뜨거운 볼이 맞닿았습니다. 세계는 두 사람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베르테르는 두 팔로 그녀를 그러잡아 가슴에 꽉 껴안고 떨리는 그녀의 입술을 뜨거운 키스로 뒤덮었습니다. 베르테르 씨! 하고 로테는 몸을 돌리며 숨가쁜 소리로 외쳤습니다. 베르테르 씨! 그녀는 힘없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자기 가슴에서 밀어내었습니다. 베르테르 씨! 하고 그녀는 그지없이 숭고한 감정이 어린 확고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팔에서 풀어놓으며 넋나간 듯이 그 앞에 쓰러져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사랑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에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씨.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고서 그녀는 이 불행한 친구에게 애정어린 눈길을 보내며 얼른 옆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를 향해 두 팔을 내밀었으나 그녀를 만류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머리를 기댄 채 마룻바닥에 누워 반시간 이상이나 그 자세로 그냥 있었는데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녀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오락가락하다가 이윽고 다시 혼자만 있게 되자 옆방 문 앞으로 다가가서 나직한 소리로 불렀습니다. 로테, 로테. 딱 한마디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줘요. 로테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기다렸습니다. 다시 청을 하고는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문에서 떨어져서 외쳤습니다. 잘 있어요, 로테. 영원히 잘 있어요. 베르테르는 걸어서 성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지기들은 그와 안면이 있는 터라 말없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시경에야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은 베르테르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돌아온 것을 알아챘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옷은 한박 젖어 있었습니다. 모자는 나중에 어느 바위 위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은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의 사면이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어떻게 굴러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까지 올라갔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침대에 드러누워 오랫동안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베르테르의 부름에 따라 하인이 커피를 가지고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로테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는 것도 드디어 마지막 눈을 나는 떴습니다. 이 눈은 이제 다시는 태양을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흐릿하게 안개가 끼어서 태양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연이여 슬퍼하라. 내 아들,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자가 그 종말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니. 로테, 이것이 최후의 아침이다. 하고 자신에게 타이르는 것은 정말 기묘한 기분입니다. 어렴풋한 꿈결 같다고나 할까요? 최후. 로테.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최후. 지금 나는 이렇게 조금도 힘을 상실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일이면 쭉 뻗어서 마룻바닥에 드러누워 있을 것입니다. 죽음.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존재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만큼 한정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나는 내 것이요, 또한 당신의 것,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것이 한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아마도 영원히. 아니, 로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없어져 버린다.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아무런 실감도 전해주지 못하며 공허하게 울리는 말에 불과합니다. 로테, 죽어서 차가운 땅 속에 묻힙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곳에 철없던 어린 시절, 나에게는 세계만큼 소중한 여자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죽었을 때 나는 그 영구를 따라 묘지로 가서 관이 무덤 속에 내려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 밑에서 밧줄을 빼냈습니다. 이윽고 최초의 흙이 한 삽관 위에 끼얹어졌습니다. 흙은 관 뚜껑에 부딪히며 둔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차츰 작아져 가더니 마침내 관은 완전히 흙에 덮였습니다. 나는 그 무덤 곁에 쓰러졌습니다.
마음속 깊이 충격을 받고 갈기갈기 찢어진 심정으로. 그러나 나는 그때 나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 무덤, 이 말들의 뜻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어제의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가 내 목숨의 마지막 순간이었더라면 좋았으련만. 아, 나의 천사. 처음으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내 마음속 깊이 환희가 불타올랐습니다. 로테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로테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내 입술 위에서 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번져나온 거룩한 불꽃이. 새롭고 뜨거운 환희가 내 가슴 속에 깃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길에서 최초의 악수에서 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떨어져 있을 때 알베르트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을 보거나 하면 또다시 열병과도 같은 의심이 일어나서 의기소침해지곤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언젠가의 그 고약한 모험에서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꽃을 보내주었던 그 일을. 아, 그 꽃을 앞에 두고 나는 한밤중까지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 꽃이 나에게 사랑을 입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확신도 흐려져 갔습니다. 충만한 천상의 힘에 의해 또 눈에 보이는 성스러운 증표에 의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알고 난 뒤에도 이었고 그것이 신자의 마음속에서 차차 희미해져 가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당신의 입술에서 맛보고 지금 내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이 불타는 생명은 영겁토록 소멸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로테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팔은 로테를 포옹하였다. 이 입술은 로테의 입술 위에서 떨었다. 이 입은 로테의 입에 닿아 말도 나오지 않았다. 로테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로테. 당신은 내 것입니다. 영원히. 알베르트는 당신의 남편,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남편. 그것은 이승에서만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승에서는 죄가 되겠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남편의 품에서 당신을 빼앗아 내 품에 안으려 하는 것은 죄. 좋아요.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에게 벌을 내립니다. 나는 이 죄의 성스럽기까지 한 기쁨을 마음껏 맛보았습니다. 생명의 향기와 힘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 로테. 나는 먼저 갑니다. 나의 아버지요, 당신의 아버지인 그분에게로 가서 하소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이 올 때까지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요. 당신이 오면 나는 기쁘게 맞이하여 영겁의 아버지가 계시는 앞에서 당신을 끌어안고 영원한 포옹을 계속하며 함께 있을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을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덤 바로 곁에 와서 더 한층 또렷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결코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당신 어머니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나는 당신 어머니께 내 마음속을 모조리 다 털어놓을 것입니다. 당신을 꼭 닮은 그분께. 11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알베르트가 돌아왔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 그분의 말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하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르테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봉된 쪽지를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여행을 떠날 계획인데 권총을 좀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디 안녕하시기를 빕니다. 로테는 그 전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전부터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뜻밖의 전혀 걱정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형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맑게 흐르던 순결한 피가 열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끓어오르고 갖가지 생각이 아름다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녀가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은 베르테르와의 포옹에서 일어난 불길이었을까요? 그의 무례에 대한 노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자신을 전의 자신과 비교하여 느끼는 불쾌감이었을까요? 전에는 그토록 아무 거리낌 없이 구김없는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어제 그 일을 어떤 식으로 고백해야 할까? 그대로 고백해도 캥길 것은 없지만 그러면서도 어쩐지 고백하기가 망설여지는 그 순간의 일을 벌써 오랫동안 두 사람은 베르테르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오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판에 이쪽에서 먼저 침묵을 깨고 하필이면 이렇게 거북스러운 계제에 그가 예상조차 하지 않았을 사건을 고백해야만 옳을까? 베르테르가 왔었다는 말만 들어도 남편은 언짢아할 텐데 어떻게 그런 뜻밖의 상황을 입 밖에 낼 수 있단 말인가? 또 남편이 공평한 눈으로 아무런 편견 없이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속일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자기는 언제나 투명한 수정알처럼 숨김없는 자세로 남편을 대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히고 곤혹에 빠뜨렸습니다. 베르테르는 이미 그녀로서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잃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였지만 뚜렷이 자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 뿌리를 내린 갈등은 지금 로테의 마음을 무척이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총명하고 선의적인 두 사람이 남모르는 마음의 엇갈림이 원인이 되어 서로 침묵하기 시작하고 서로서로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사태는 꿰고 악화되어 마침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대한 순간에 그 매듭을 푸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두 사람이 원래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관용을 북돋우고 속마음을 서로 열어보였더라면 우리의 벗은 어쩌면 구원의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사연이 곁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베르테르는 이 세상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트는 몇 번이나 그의 반론을 제기하였고 로테와의 사이에도 때때로 그것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알베르트는 자살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철두철미 반감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평소에 그에게서는 불 수 없는 신경질적인 태도로 자살 계획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 말은 한편으로는 로테를 안심시키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끔찍한 광경을 상상할 때의 위안이 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태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걱정을 남편에게 말하기를 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베르트가 돌아왔습니다. 로테는 황망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웃마을의 관리라는 사람은 완고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길이 나빴던 것도 그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별일 없었느냐고 그가 물었을 때 로테는 얼른 간밤에 베르테르가 왔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알베르트는 우편물이 온 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편지 한 통과 소포가 몇 개 와서 방에 놓아두었다는 말을 듣고 알베르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로테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감명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관대함과 사랑 그리고 어쩐지 남편을 뒤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평소에 곧잘 그랬듯이 일거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바삐 소포를 끄르기도 하고 편지를 읽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사연도 섞여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로테가 두세 마디 물어보니까 남편은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책상에서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1시간 정도 함께 있었는데 로테의 마음은 어두워져 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찜찜하게 걸려있는 일은 설령 남편의 기분이 아주 좋을 때라 하더라도 고백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눈물을 삼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한층 괴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심부름을 온 하인이 나타났을 때 로테의 당혹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하인은 알베르트에게 쪽지를 전했습니다. 알베르트는 침착한 태도로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권총을 빌려드려요. 그러고는 하인을 향해 여행 잘 다녀오시기를 바란다고 전하게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벼락처럼 로테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는데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천천히 벽 쪽으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내려 먼지를 털고 그러고는 망설였습니다. 만일 알베르트가 의아스런 듯한 눈매로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더라면 더 오랫동안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로테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 불길한 무기를 하인에게 내주었습니다. 하인이 돌아가자 로테는 일거리를 챙겨가지고 형언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사태를 그녀 자신에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발 아래 엎드려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과 지금 자신이 예감하고 있는 것을 다 고백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그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베르테르를 찾아가도록 한다는 것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로테의 허물없는 친구가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곧 돌아가려 했으나 그대로 눌러앉아 같이 식탁에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로테는 애써 이리저리 화제를 돌리면서 마음의 불안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인이 권총을 가지고 돌아와 로테가 내주더라는 말을 하자 베르테르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그 권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식사를 하라고 이른 다음 자기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권총은 당신의 손을 거쳐서 내게로 왔습니다. 먼지를 털어주셨다고요? 나는 1000번도 더 권총에 키스를 했습니다. 당신의 손이 닿았던 것이니까요. 하늘의 정령인 당신이 나의 결심을 격려해 줍니다. 당신의 손에서 죽음을 받고 싶었는데, 지금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인에게 꼬치꼬치 물었답니다. 권총을 내주면서 당신은 떨고 있었다고요. 작별 인사는 하지 않으셨다는데 유감스럽습니다. 나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까? 나를 영원히 당신과 결합시킨 그 순간 때문에 그러셨나요? 로테 설령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순간의 감명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이토록 마음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을 당신이 미워할 리 없다는 것을. 식사를 마친 뒤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러서 짐을 전부 꾸리라고 이르고 많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밖으로 나가서 자질구레한 미불금들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의 엠백작 정원과 그 부근을 서성거리다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돌아와 다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빌헬름, 마지막 하직사마들과 수풀과 하늘을 보고 왔네. 그럼 자네도 잘 있게나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빌헬름,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게. 당신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내 짐은 전부 정리해 놓았네. 그럼 잘 있게나 또 만나세. 그때는 좀 더 기쁜 얼굴로 만나게 될 걸세. 알베르트 씨, 당신에게는 몹쓸 짓을 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당신들 두 분 사이에 의욕의 씨를 뿌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결말을 지으려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부디 당신들 두 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알베르트 씨, 천사와 같은 그분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내리기를.
그는 밤에도 내내 원고들을 뒤적거리며 그 대부분을 찢어서 난로 속에 던져넣고 몇 뭉치의 원고는 포장을 해서 빌헬름 앞으로 겉봉을 썼습니다. 그것은 짤박한 수필과 단편적인 감상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편은 나중에 편지도 읽었습니다. 10시에 그는 난로에 땔감을 더 넣게 하고 포도주를 한 병 가져오게 한 다음 하인더러 그만 자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의 방은 문지기의 방과 마찬가지고 훨씬 안쪽에 있었습니다. 하인은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시 전에 마차가 집 앞에 올 것이라는 말을 베르테르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11시 지나서 주인은 정막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평온합니다. 하느님, 이 최후의 순간에 이런 열정과 힘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운 이여, 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봅니다. 바람에 몰려가는 구름 사이에 아직도 영원한 하늘에 빛나는 별이 몇 개 보입니다. 그렇지, 그대들은 결코 원망하는 일이 없으리라. 영원한 존재자가 그대들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 그리고 나 역시 그러하리라. 별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좋아한 큰 곰자리, 그 성좌의 자루 부분의 별들이 보입니다. 밤에 당신과 헤어져서 문을 나서면 이 성좌가 언제나 맞은편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지없이 황홀한 심정으로 이 별들을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두 손을 뻗어 별을 가리키며 그때의 내 행복의 상징으로 삼고 거룩한 증인으로 삼았었죠. 그리고 지금도. 아, 로테, 어느 것 하나 당신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어린애처럼 성스러운 당신의 손이 닿았던 것이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닥치는 대로 수집해 왔으니까요. 그리운 당신의 실루엣, 이것을 유물로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로테, 부디 소중히 간직해 주십시오. 몇천 번이나 나는 거기에 키스를 했습니다. 몇천 번이나 나는 거기에 인사를 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는 당신 아버지께 나의 유해를 거두어 주십사고 편지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묘지의 안쪽 반맞은편 구석에 보리수가 2그루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묻히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는 그러실 수가 있고 또 이 친구를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신도 그렇게 부탁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경건한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 불행한 사나이와 한 장소에 묻히기를 싫어할 것이고 나도 억지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길 옆이나 호젓한 골짜기의 어느 구석에 묻어주셔도 좋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성호를 그으며 그 무덤 앞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말씀입니다. 자, 로테. 나는 두려움 없이 차갑고 으스스한 술잔을 손에 들고 죽음을 들이켭니다. 당신이 내게 준 술잔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내 생애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냉정하게, 이토록 두려움 없이 죽음의 철문을 두드릴 수가 있다니. 로테, 나는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당신을 위해 이 몸을 바치는 행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생활에 평화와 환희를 되찾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씩씩하게, 기꺼이 죽어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그 죽음으로써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불길을 타오르게 한다는 것은 극소수의 숭고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입고 있는 옷 이대로 묻히고 싶습니다. 로테, 당신의 손이 닿아서 신성화된 옷입니다. 이것은 당신 아버지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은 관 위를 떠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 호주머니를 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분홍색 리본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가슴에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아이들에게 키스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행한 친구의 운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귀여운 아이들. 언제나 내 둘레에 모여들곤 했었지요. 아, 나는 어쩌면 이토록 당신과 밀착되어 있었을까요? 최초의 그 순간부터 나는 당신에게서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리본도 함께 묻어주십시오. 내 생일에 당신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 물건들을 나는 얼마나 탐냈는지 모릅니다. 아, 그런 일들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부디 진정하십시오. 탄화는 이미 재어놓았습니다. 시계가 12시를 칩니다. 그럼 로테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이웃사람 하나가 화약의 섬광을 보고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은 곧 조용해졌으므로 그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에 하인이 등불을 들고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주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권총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소스라쳐 놀란 하인은 주인을 안아 일으키며 소리쳤으나 대답은 없고 목구멍에서 골골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인은 의사에게 그리고 알베르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로테는 초인종 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불러 깨우고 두 사람 다 일어났습니다. 하인은 소리내어 울면서 사건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로테는 실신하여 알베르트 앞에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왔으나 이미 손쓸 도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사지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위에서 머리를 쏘았는데 뇌수가 터져나와 있었습니다. 소용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팔에 정맥을 째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직도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의자의 팔걸이에도 피가 묻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베르테르는 책상 앞에 앉은 채 방아쇠를 당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마룻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의자 주위에서 몸부림쳤던 모양입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힘이 다하여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푸른 연미복에 노란 조끼 차림이었습니다. 그 집과 이웃, 그리고 온 시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알베르트가 왔습니다. 베르테르는 침대에 뉘어져 있었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써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팔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폐에서는 아직 거친 숨소리가 났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포도주는 한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은 모양으로 병째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레싱의 대표작 비극 에밀리아 갈로티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알베르트의 경악과 로테의 비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란 법무관이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임종의 베르테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법무관의 아이들도 얼마 뒤에 걸어서 왔는데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얼굴에 나타내며 침대 주위에 꿇어앉아 베르테르의 손과 입에 키스를 했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큰 아이는 베르테르가 숨을 거둔 뒤 사람들이 억지로 떼어낼 때까지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 12시에 베르테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법무관이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했으므로 소동은 가라앉았습니다. 밤 11시경 베르테르는 법무관과 그의 아이들은 영구 뒤를 따라갔습니다. 알베르트는 장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테의 생명이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상두꾼들이 영구를 메고 갔습니다. 성직자는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